저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랐죠. 제가 태어난 동네는 좁디 좁은 시골이었고 누구네 집 숟가락 횟수까지 아는 동네에서 미혼모인 엄마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저 같은 아이는 뒷담화의 단골 메뉴였으니까요. 초등학교 운동회 날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릴레이 경주에서 넘어져 울고 있는 저를 안아주시는 어머니를 보며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애가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가 툭하면 울더라.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 없는 아이라는 말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부모님께 들은 말들을 그대로 전하는 것도 가슴 아팠습니다. 윤지연이나 엄마, 이장님이랑 뭔가 있대. 나도 들었어. 어제 지연이네 집 앞에서 둘이 오래 얘기했대. 지연이 불쌍하다. 아빠도 없다며.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제 귀 속에 독처럼 퍼졌고 제 청소년기를 갉아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험담에도 꿋꿋하게 일하며 살아가셨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어머니에 대해 험한 말을 하면 참지 못하고 주먹부터 나갔습니다. 그 때문에 교무실에 불려가는 일도 다반사였죠. 그때마다 어머니는 학교에 오셔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비 없는 자식이라 가정교육이 엉망이야. 미혼모 엄마의 문제야 딸. 아휴, 어디 가서 지들끼리 살아야지. 학교 체면이 말이 아니네. 교무실을 나오는 순간에도 어른들 속삭임이 귀에 와서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런 환경 탓에 저는 학창시절에 어머니에게 반항도 많이 하고 방황도 했습니다.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려 나쁜 짓도 많이 했죠. 그러면 더더욱 동네 사람들은 저희 모녀를 보고 그 피가 어디 가냐며 뒷담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놓고 욕을 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너희 같은 것들은 그냥 존재 자체가 죄라는 듯 웃는 얼굴로 속삭이며 뒤에서 칼을 꽂았다는 겁니다. 그게 더 치사하고 더 지독했습니다. 그런 동네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에 지쳐 분노가 터져 오를 때면 어머니에게 내 아버지가 누구냐고 쏟아내듯 물어봤지만 매사 늘 당당하던 어머니는 그 질문에 대해서만은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어머니에게 내가 모르는 뭔가 나쁜 과거가 있고 그 나쁜 과거의 결과가 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털어놓지 못한 과거와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저의 반항에 화병이 난 걸까요? 결국 어머니는 제가 고3 때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에서 문제아로 소문난 저 때문에 어머니가 속을 끓이고 끓이다 병이 된 거 아닐까? 제 잘못 같았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제 잘못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하늘 아래 가족은 어머니랑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이대로 살다간 정말 어머니까지 잃고 혼자 남을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그날부터 밤새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책상에 앉아본 적 없던 제가 처음으로 교과서를 붙잡았습니다. 놀랍게도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머리는 나쁘지 않더군요. 남들 다 끝낸 문제집을 새벽까지 붙잡고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수도권 대학, 어머니가 원하시던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어머니도 항암 치료를 받으시며 괜찮다, 괜찮아질 거다라고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우리 삶도 조금씩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믿음을 배신하더군요. 저의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반이 되던 해, 어머니의 암은 다시 몸을 파고들었고 이번엔 정말 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제 졸업식을 앞두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참 쓸쓸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동네 이장님이랑 몇몇 이웃분들이 형식적으로 얼굴만 비췄을 뿐이었죠. 어머니는 이 마을에서 20년 넘게 살았지만 친구 하나 없었습니다. 예쁘장한 얼굴을 가진 어머니를 동네 사람들은 남자 꼬시는 여자, 여우 같은 여자라며 뒤에서 손가락질만 했습니다. 누구 하나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텅 빈 집에 혼자 돌아왔을 때 결심했습니다. 이 마을을 떠나자. 어머니도 안 계신 이곳에 이제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는 이 지긋지긋한 과거에 발목을 잡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 잊고, 다 버리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짐을 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항상 말도 없고 무뚝뚝하던 이장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떠나려고? 네, 이제 여기 더는 있고 싶지 않아서요. 이장님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 말씀하셨습니다. 3년, 딱 3년만 내 밑에서 일해라. 그 말투엔 거절 따위 허락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왜요? 솔직히 이 마을도 사람들도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는데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 진짜 마을에 하루도 더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어지는 이장님의 말씀에 저는 마을을 떠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어머니 부탁이야. 네 엄마가 죽기 전에 나한테 그러더구나. 너 3년만 내 회사에서 일을 시켜달라고. 어머니가 그런 부탁을 하셨다고? 어머니가 왜 이장님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어머니의 선택이 틀렸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그런 부탁을 하셨다고요?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장난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저는 결국 이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마을을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라면 따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늘 제 앞날을 걱정하셨으니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장님이 운영하는 농산물 유통 가공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해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이장님은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냥 부려먹기 좋은 자빌꾼이었죠. 새벽 5시, 다들 자고 있을 시간에 트럭에 농산물 실으러 나가야 했습니다. 그 트럭 몰고 인근 5개 군을 돌며 물건을 배달하고 저녁엔 장부까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바로 쌍욕 같은 호통이 날아왔습니다. 윤지연 이것도 못해? 대학 나왔다며? 도대체 머리는 장식이야? 머리는 왜 달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매일 얻어맞듯 혼나는 저를 보면서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수근거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장은 지연이네 엄마랑 무슨 사이였길래 저런 계집애를 걷어서 일을 시키는 거야? 쟤 때문에 동네 젊은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던데. 아야, 쟤도 지엄마 닮아서 어디 멀쩡한 남자애 하나 앞길 망칠까봐 걱정이에요. 도대체 저희 모녀가 그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러는 건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도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돌아오는 이장님을 보고 결국 참고 참았던 걸 터뜨렸습니다. 이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장님이랑 저희 어머니 동네 소문처럼 정말 그런 사이셨나요? 순간 이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탁자를 콱 내리치시더니 숨을 헐떡이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게 무슨 개소리야? 너 어디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주워 듣고 와서 입에 담냐? 너희 어머니랑 난 그런 사이 아니야.
너희 어머니는 내 은인이야. 내가 죽을 때까지 갚아도 다 못 갚을 그런 사람이라고. 이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말 다시 입에 올리면 용서하네. 왜 네 어머니가 나한테 은인인지 그건 약속했던 3년이 지나면 그때 말해주마. 그날 이후 저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셨던 3년만 묵묵히 버텨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할 뿐이었습니다. 회사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2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이장님이 갑자기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너 대학에서 경영 배웠지? 이제부터 네가 회계장부 관리하고 기획팀 맡아봐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잡일만 시키던 분이 갑자기 회사 핵심 일을 맡긴다니요. 더 놀란 건 회계장부를 펼쳐본 뒤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시골 구멍가게 같은 농산물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연매출이 무려 20억 원, 그리고 매년 꾸준히 올라가는 그래프. 이장님, 이렇게 잘 나가던 회사였어요? 이제 네 손으로 더 키워봐. 이장님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대학에서 배운 모든 경영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농산물 브랜딩, 온라인 판매 루트, SNS 마케팅까지 머릿속에 있던 아이디어를 쏟아붓듯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이장님은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복숭아잼 제품 라인은 대박이 났습니다. 마을 복숭아가 서울백화점 진열대에 올라가고 홈쇼핑에도 소개됐습니다. 그렇게 잼 라인이 성공하고 회사 매출도 계속 올라갔지만 동네 사람들의 속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덕분에 우리 복숭아가 서울까지 다 나가고 지연이가 복덩이네. 경영학과 나온 티는 나긴 하네. 그런 머리도 쓸 줄 알았다니 대단해. 앞에서는 이런 좋은 말들을 했지만 계집애가 뭐 얼마나 안다고. 다 이장님이 뒤 봐줬겠지. 남자한테 빌붙는 건 아주 모전 여전이야. 에휴. 뒤에서는 여전히 이런 말들을 하며 제 등에 칼을 꽂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번에 서울 대형 유통사 계약건 네가 맡아봐라. 저 혼자요? 그래, 네 이름으로 계약 따내봐. 그건 회사 입장에서 큰 승부수였습니다. 거절하면 겁쟁이라 욕먹고 성사시키면 제 실력을 증명하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 걸고 혼자 서울 큰 회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밤새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고 문전박대 당하고 다시 제안서 고치고 회사를 찾아다니고 실패하면 죽는다는 각오로 덤볐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 끝에 결국 서울 대형 유통사와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날 저는 이장님 앞에서 계약서를 딱 내려놓았습니다. 이장님은 그제야 처음으로 제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젠 네 이름으로 회사가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때는 제 이름으로 회사가 움직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고 그저 제가 처음으로 이룬 성과에 마냥 기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순식간에 동네에 퍼졌습니다. 지연이가 큰 회사 계약을 혼자 따냈대. 아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지연이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건가? 서울 대형 유통사랑 계약을 따낸 뒤 마을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서울 백화점이며 대형 마트에서 복숭아잼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소식이 마을 구석구석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누구보다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지옥을 입에 달고 살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지연아, 너 어릴 때부터 내가 얼마나 챙겼니? 이번에 복숭아 수확하면 우리 것도 좀 잘 봐줘야지. 이젠 서울 큰회사랑 계약도 했으니까 우리 동네 농산물이 다 지연이 손에 달렸네. 앞으로 우리 좀 잘 챙겨줘. 언제 제 욕을 했나 싶게 안면몰수하듯 잘 봐달라는 동네 아주머니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났습니다. 예전처럼 뒤에서 수근거리는 게 아니라 대놓고 노골적으로 제 비위를 맞추려 애를 썼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의 태도를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입으로 따지지 않아도 이제 제가 이 마을의 을이 아니라 갑이 되었으니까요. 그동안 쌓였던 속이 조금은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한 지 딱 3년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정이면 그날 유난히 엄숙한 얼굴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늘 무뚝뚝하고 묵직하기만 했던 그분의 표정에서 왠지 모를 결심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아, 네가 이 회사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이 되었구나. 내가 왜 너한테 3년 동안 이 회사에서 버티라고 했는지 이제는 얘기해 줄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리고는 이장님은 저를 사무실 한가운데에 앉히더니 캐비넷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서류엔 지금껏 본 적 없는 회사의 지분 구조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이 회사는 사실은 네 어머니 거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장님 회사가 아니라 어머니 회사라뇨? 말 그대로야. 이 회사 지분은 모두 네 어머니 거야. 명의만 내 앞으로 해둔 것뿐이지. 진짜 주인은 처음부터 네 어머니였어.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네 어머니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임신 7개월이었다. 한밤중에 혼자 트럭 한 대 끌고 이 마을로 내려왔지. 이장님의 눈빛은 과거를 떠올리는 듯 어딘가 먹먹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나도 네 엄마를 좋게 보지 않았다. 서울 깍쟁이처럼 생긴 아가씨가 남편도 없이 혼자 애를 임신해서 왔으니 다들 뒷말하기 딱 좋았지. 게다가 네 엄마가 좀 고하니 동네 남자들 눈 돌아가겠지 싶었고 혹시 사고라도 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랬어. 저도 모르게 옛날이 생각나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는 걸 금방 알았어. 네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네 어머니가 이 마을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니? 복숭아 농사였어. 근데 기존 방식을 무시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더구나. 그런 네 엄마를 보면서 동네 사람들 모두 다 미친 여자라고 손가락질했단다. 서울에서 내려온 애 딸린 여자가 뭘 안다고 다들 그렇게 조롱했지.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니? 네 엄마만 그의 복숭아 값을 2배로 받았단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알고 보니 네 어머니가 서울에서 알아주는 식품회사 기획실 출신이었더라. 거기서도 능력 하나는 끝내준다고 소문난 사람이었대. 이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낮고 깊어졌습니다. 그 이후 네 어머니는 마을 농산물 브랜드 키우고 직접 유통 시스템 만들어서 중간 마진 줄이고 농가 수입 늘리고 지금 우리 마을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다 너희 어머니 덕이었단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모든 공을 자신의 이름 대신 이장님의 이름으로 대신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네 어머니는 절대 앞에 나서는 걸 싫어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자기 이름 걸고 뭘 하는 것도 일절 안 했어.
그래서 그 이후에 설립한 이 회사 명의도 내 이름으로 해달라고 했단다. 나는 그저 네 어머니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야. 그제야 저는 왜 이장님이 늘 어머니와 함께 계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전에 네 엄마가 은인이라고 했지. 사실 네 엄마가 우리 마을에 왔을 때 내 인생은 끝장나 있었어. 투자를 잘못해서 빚더미에 허덕이고 앞날이 깜깜했지. 정말 진심으로 죽으려고 했어. 내 손으로 내 목숨 끊으려고. 그 순간 이장님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차마 꺼내기 싫었던 말을 억지로 쥐어짜듯 꺼냈습니다. 그런 나를 네 엄마가 발견하고 살렸어. 네 엄마는 내 그 꼴을 보고도 아직 끝이 아니라며 같이 해보자고 하더구나. 그때 나한테 그런 말 해준 사람은 네 엄마 딱 하나였어. 그렇게 네 엄마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그 덕에 나는 빚도 갚고 이렇게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된 거다. 그러니까 네 엄마는 내 목숨보다도 더 큰 은인일 수밖에 없지. 근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숨기고 사셨던 거예요? 자신의 이름 하나 제대로 남기지 않으셨던 거죠? 이장님은 길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천천히 떨구셨습니다. 지연이 너, 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네 어머니가 서울에서 식품회사 기획실에서 일하셨던 건 알지? 자세히는 몰라요. 그냥 그 회사를 다니시다가 그만두고 여기 오셨다고만 들었어요. 네 엄마는 그 회사 기획실의 에이스였다고 하더라.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 머리 좋고 센스 좋고 프로젝트 맡기면 결과로 증명하는 사람이었대.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이나 받던 어머니가 유능한 사람이었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일을 너무 잘한 게 화근이지. 일을 잘하다 보니 기획실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네 엄마랑 기획실장이 같이 했나 봐. 결혼도 안 한 청춘 둘을 붙여놨으니 불이 붙을 수밖에. 그렇게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더구나.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니. 그 사람이 내 아버지였던 걸까? 그럼 이장님은 내 아버지를 아는 걸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문제는 그 기획실장이라는 사람이 그 회사 회장의 외아들이었다는 거지. 유일한 후계자. 네 어머니는 학벌도 좋고 능력도 좋았지만 보육원 출신이고 두 사람의 관계를 그 회사 회장이 알게 됐고 아휴, 결과는 뻔하지 않냐. 회장 그 인간이 네 어머니를 회사에서 쫓아냈다더구나. 그 시절엔 그랬어. 신분과 출신 차이가 모든 걸 가로막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네 어머니 뱃속에 이미 네가 있었어. 회사를 쫓겨난 뒤에야 임신 사실을 알았다더구나. 아마도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포기했을 거다. 아이를 낳겠다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겠냐. 근데 네 어머니는 그걸 선택했다. 너를 지우지 않기로. 이장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걸 내려놓고 네 어머니는 혼자 널 낳고 키웠어. 그러면서 네 어머니는 늘 그 집안에서 혹시라도 너의 존재를 알아챌까봐 늘 두려워했어. 만에 하나 알려지기라도 하면 너를 뺏어갈까봐. 그래서 네 어머니는 아무 연고도 없는 이 깡촌에 내려왔고 철저하게 자기 존재를 숨기며 살았던 거다. 회사 이름도 집도 통장도 전부 내 이름으로 해두고 윤경숙이라는 이름이 세상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게 철저히 숨어서 살았어. 오로지 너를 위해.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어머니가 세상과 단절하고 작은 마을에서 누구 하나 믿지 않고 살았는지, 왜 이장님 뒤에 숨어 살았고 늘 그림자처럼 살았는지, 전부 저 때문이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의 무게를 진짜로 제 어깨 위에 느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저에게 회사나 이런 사실을 숨기신 거예요? 지연아, 네 어머니는 네가 상처받을까봐 마지막까지도 걱정하셨어. 이장님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담담했지만 그 안엔 어머니를 향한 오랜 미안함과 존경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생전에 네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다. 네가 아무것도 모른 채 회사를 물려받으면 회사도 망하고 네 미래도 힘들어질 거라고. 네가 밑바닥부터 회사 일을 배워서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스스로 제 이름으로 설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그게 너희 어머니가 죽기 전에 나한테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이장님과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나를 자빌꾼처럼 굴리셨고 회사의 핵심 회계장부에 기획실까지 넘기셨는지, 왜 어머니가 그토록 철저하게 자신의 이름을 감추셨던 건지, 그 모든 건 저를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무게도 책임도 제대로 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세상의 바닥부터 모든 걸 내 힘으로 겪게 하려던 어머니의 치밀하고도 애틋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지연아, 네 어머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 걱정뿐이셨어. 그래도 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린 덕분에 네 어머니가 많이 안심하시고 돌아가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철없고 무심한 딸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혼자 조용히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참으려 해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는요? 이장님은 제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세요? 저도 모르게 평생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질문이 입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이장님은 잠시 제 눈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내게 알려주셨다. 저는 아직도 놀랄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놀라서 숨을 삼켰습니다. 어떻게 이장님이... 아니, 엄마가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동안 제가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당해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아시면서. 네 어머니는 네가 스스로 이 회사의 주인이 될 자격을 갖춘 후에 알려주라고 하셨어. 괜히 네가 그 이름에 기대거나 흔들릴까봐 걱정하셨단다. 그래서 꼭 네 힘으로 네가 일어서면 그때 다음에 알려주길 원하셨어. 그제야 이장님이 왜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버티고 계셨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사람은 버젓이 살아있으면서 왜 우리를 찾지 않았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얼마 전에 네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다. 네 아버지는 네 어머니와 헤어진 그날 이후 바로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났었대. 해외에 가서도 꾸준히 너와 네 엄마를 찾았었는데 결국 못 찾았대. 절망감에 그 후로 한 번도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더구나. 당연히 너의 존재는 모르고 있었어. 차가운 바닥에 제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네 존재를 네 아버지에게 알렸다. 얘기를 듣자마자 네 아버지가 너를 만나러 바로 한국에 오겠다더구나. 아마 곧 올 거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로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원망하고 그리워했던 사람, 제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왔다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저를 만나러 온다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아버지를 만난다니. 그 말을 듣고 하루하루가 불안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수많은 생각들이 그동안 상상해왔던 장면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날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한 조용한 카페. 멀리서 낯선 듯 어딘가 익숙한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가 앉아 계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이며 그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 사람, 제 아버지도 저를 보시자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공기가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인데 왠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도 닮았지만 아버지와도 무척 닮았습니다. 네가 지연이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어보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처음 불러보는 그 단어에 목이 메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만나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경숙이를 많이 닮았구나. 어머니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27년의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는 들으셨죠?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장님께 들었어. 내가 정말 늦었구나.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나 때문에 네 어머니와 네가 그런 고생을 했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경숙이가 임신한 사실도 네가 태어난 것도. 부모님이 우리 관계를 알고 갑자기 나를 해외로 발령내버렸거든. 그리고 경숙이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려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감정이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수십 번 전화했는데 번호가 바뀌었더구나. 살던 곳에도 없고 네 어머니가 흔적을 다 지워버려서 찾을 수가 없었다. 같이 일할 때도 참 귀신같이 일을 잘하더니 숨기도 어찌나 귀신같이 숨었던지. 이런 연고도 없는 시골에 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한동안 어머니를 찾던 아버지는 어머니가 자신을 피해 꽁꽁 숨어버렸다는 생각에 더 이상 찾는 걸 포기하셨다고 했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어머니는 회장님 때문에 의도적으로 숨으셨대요. 아버지 집안에서 저를 빼앗아갈까봐.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부모님이라면 충분히 그랬을 거야. 특히 내 아버지는 자기밖에 모르는 고집불통인 사람이니까.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카페에 잔잔한 음악만이 흐르는 가운데 저희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엄마와 그렇게 헤어진 후에 해외에서만 살았어. 부모님은 결혼하라고 성하셨지만 안 했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항이었다. 그렇게 외국에서 평생 부모님도 안 보고 살 생각이었어. 네가 있는 줄 알았다면 한국에 더 빨리 들어왔을 거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연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지난 27년 동안 네 곁에 없었던 것, 너희 어머니 곁에 없었던 것, 내가 있었다면 너희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원망했던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를 지키고 싶으셨던 것뿐이에요.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지연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네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니?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물으셨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 이 손을 놓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다는 듯이요. 마음이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평생 상상만 했어요. 어머니는 절대 얘기해주지 않으셨거든요. 사람들이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할 때는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늘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버지를 직접 만나 뵈니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눈동자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래, 그럴 거야. 너무 늦었으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저는 고개를 조용히 저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어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회사도 계속 키워가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시고 한참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네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여자였지. 여기 와서도 얼마나 당당하고 멋지게 삶을 꾸려왔는지 이장님께 다 들었다. 네가 네 엄마를 쏙 빼닮은 것 같아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야. 저는 작게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딸이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딸이기도 하니까 지켜봐 주세요. 어머니가 남기신 회사를 지키고 더 멋지게 키우는 모습을요. 아버지의 딸이라는 제 말에 아버지는 순간 울컥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만남을 서두르지 않았고 담담했지만 서로의 시간을 조심스럽게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길을 제 힘으로 묵묵히 걸어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만나고 이장님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의 회사를 제대로 제 손으로 물려받기 위한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아버지께서 노부부를 모시고 마을로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어딘가 낯설지 않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아버지의 부모님, 그러니까 제 조부모님이셨습니다. 제 어머니 아버지를 갈라놓으신 분들, 제 어머니를 미혼모로 만든 원흉들이었죠. 아버지께서 저를 두 분 앞에 조심스럽게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쪽은 제 딸 윤지연입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라는 사람의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윤지연이라니, 호적 정리부터 해야겠구나. 이지연으로 바로 바꾸도록 해라. 네. 그건 지연이와 상의해서 차차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뭘 차차... 네 마음대로 해라. 아휴.
할아버지는 모든 게 못마땅한 듯했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네가 민준이 딸이구나. 그 말투에는 환영도 인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냉랭한 어투였습니다. 할머니는 형식적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손녀가 버젓이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찾을 걸 그랬구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 손끝에서는 온기도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어디 나왔고 회사 경력은? 네가 맡고 있다는 회사, 그게 얼마나 되는 규모인지 알고는 있나? 마치 가족이 처음으로 상봉하는 자리가 아니라 면접장에서나 이루어질 법한 대화였습니다. 두 분은 제 존재를 손녀가 아닌 한 명의 심사 대상으로 대하셨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역시 옆에서 고개만 끄덕이실 뿐 저에게 손녀를 대하는 듯한 말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고 그 모든 질문에 담담하게 조목조목 대답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대학은 수도권 경영학과를 나왔고 지금은 어머니가 남기신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연매출 30억 규모로 성장 중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저를 무시하는 것들 뿐이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획하신 대로 당당하게 사람 앞에 서는 법을 지난 3년간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불편하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의 피 한 방울조차 내 삶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걸. 그날 저녁 식사 자리 분위기는 무겁고 숨이 막혔습니다. 조부모님께서는 마치 만나줬다는 태도로 앉아 계셨고 저는 아버지 옆에서 어색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될 무렵 할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예상치도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우리 식품 회사는 업계 5위의 대기업이다. 그런데 네 아버지가 결혼도 안 하고 평생 해외에서만 돌아다니고 있었으니 이제 후계자가 없는 꼴이 됐다. 이게 다 네 애미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아버지의 뜻이었지. 거기에 어머니의 뜻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아유, 이놈이 어디서 말대꾸냐.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건데. 아휴. 계속해서 반박하고 싶었지만 어차피 앞으로 안 볼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투는 시종일관 권위로 가득했고 그 말 속에는 자신들의 식구 외의 사람은 모두 하찮은 존재라는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뭐 네가 내 마음에 그렇게 딱 드는 건 아니다만 그래도 네 아비가 유일하게 낳은 자식이니 네 아버지 닮았으면 일은 잘하겠지. 여기 일은 접고 회사에 들어와서 경영 수업 받거라. 우리 피가 흐르는 네가 회사를 잇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거절할 거라는 생각은 아예 못하는 듯한 태도였고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듯 명령했습니다. 제안이 아닌 명령. 옆에 앉아 계신 할머니도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에 힘을 보태셨습니다. 그래, 언제까지 코딱지만한 동네에서 동네 구멍가게 같은 회사 일을 할 거니?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크게 되는 법이다. 그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오늘 하는 거 보니 가르칠 게 한두 개가 아니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난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보며 저는 어머니가 왜 27년 동안 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숨기며 살아야 했는지 비로소 뼈저리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투, 눈빛, 태도 모두가
누구도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는 오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이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답은 뻔했습니다. 어머니라면 저처럼 고개 숙이고 묵묵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갈 생각도 그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어머니가 세운 회사를 물려받아서 계속 운영할 겁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할아버지의 눈이 크게 휘둥그레지셨습니다. 뭐라고? 너 이런 작은 시골 회사가 우리 회사랑 비교가 되는 줄 아냐? 우리 회사는 연매출 수천억짜리 대기업이야. 지금 회사에 넣어달라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감히 너 같은 애가 거절해? 네가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보구나. 네 미래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할아버지께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당장 짐 싸거라. 저는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조부모님에게 다시 한번 제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 미래는 제가 결정합니다. 저는 여기서 어머니의 회사를 물려받을 거예요. 저의 이야기에 할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태어나 처음 거절이라는 걸 들어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어머니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피와 땀으로 일구신 곳입니다. 어머니의 고통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이 회사를 두고 떠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감상적인 이유로 인생의 중대 결정을 하다니. 넌 우리 집안의 유일한 핏줄이다. 그 정도 자각도 못해? 회사를 잇는 건 네 의무야. 네 아비가 못한 일 너라도 해야지. 지금까지 제가 있는 줄도 몰랐고 저와 제 어머니를 핍박하셨던 두 분이 저한테 핏줄이라뇨. 핏줄이니까 회사를 물려받으라뇨. 저는 두 분 같은 가족을 둔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두 분보다 여기서 저와 어머니를 도와주셨던 이장님이 더 가족입니다. 저를 두 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지 마세요. 제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고 저는 어머니의 뜻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확고하니 이제 두 분은 돌아가시고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그때 할머니가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윤경숙이 뭐 그렇게 대단한 여자였다고. 부모도 없는 보육원 출신 주제에 내 아들을 꼬드겨서 너를 몰래 임신했어. 게다가 우리도 모르게 너를 낳아 길렀고. 결국 그 여자 때문에 내 아들은 평생 결혼도 못하고 이 꼴이 됐는데 어디서 감히 그런 소리를 해. 이 모든 게 네 애미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네가 들어와서 모두 다 갚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가 차올랐지만 간신히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세게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도 사업을 이만큼 일구셨습니다. 그런 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습니다. 더는 이 사람들에게 져주지도 기죽지도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내내 아무 말 없이 저와 조부모 사이에서 앉아만 계시던 아버지가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연이의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경숙이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는 그녀의 딸이자 제 딸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지난 세월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말씀에 크게 분노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게 네 놈이 모자란 탓이다. 그깟 계집애가 뭐라고
여자 치마 폭에 쌓여서 정신을 못 차리더니 집안에 도움되는 여자랑 결혼해서 후사를 이으라는 내 말도 안 듣고 해외에서 27년을 버티다가 이제야 들어와서 갑자기 딸이 있다고 하지를 않나. 아휴, 그래도 좀 모자라도 우리 핏줄이니까 우리 집안에 받아주겠다고 했더니 뭐? 이제 와서 제 뜻대로 하게 두라고? 너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식사 자리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딸답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 윤경숙 씨의 딸 윤지연으로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지연으로 이름을 바꾸지도 않을 거고요. 아버지의 회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해바라기 농업회사는 어머니의 꿈이었고 이제는 제 꿈입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막대 먹은 것 같으니라고 우리가 얼마나 큰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네가 그 고집을 꺾지 않으면 우리 집안과는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서로 안 보고 사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없이도 저는 잘 살아왔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향해 손가락을 겨누셨습니다. 마지막 통첩을 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딸이 우리 회사로 오지 않으면 너도 이제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아니다. 네 딸을 회사로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너도 회사에 나올 생각하지 말아라. 식당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28년 전에 경숙이가 제 곁을 떠났을 때 이미 그 선택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달라질 겁니다. 저는 제 딸의 편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경악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들은 다시 마을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그들의 분노를 뒤로한 채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지연아, 역시 경숙이 딸이구나. 네 어머니도 오늘 네 모습을 봤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저는 어차피 왕래가 없던 사이지만 아버지는 부모님이시잖아요. 저 때문에 가족의 연을 끊는 건 아닌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후회가 아닌 안도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진즉에 이랬어야 했어. 그랬다면 너와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만나게 되는 일은 없었겠지. 부모님이라고 내가 너무 안일하게 대했어.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억누르지 않는 것이라고 네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줬었어. 마을에 도착하자 이장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부모님이 찾아온 것을 알고 걱정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일을 설명하자 이장님은 그제야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결정했다니 다행이구나. 네 어머니 유산은 네가 지켜야지. 내가 곁에서 도우마. 그렇게 어머니가 평생 지켜오신 해바라기 농업회사는 온전히 제 손에 넘어왔습니다. 제가 대표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꿈이었던 해바라기라는 이름처럼 저는 항상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들고 살아갑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태양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간 어머니처럼요. 제가 대표가 된 후 해바라기 농업회사는 점점 더 성장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작하신 사업은
이제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었고, 복숭아잼은 물론 다양한 과일 가공품으로 제품 라인을 확장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마을도 변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고 젊은 분들이 귀농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미혼모의 딸이라 손가락질 받던 제가 이제는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마을 분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저를 성공한 CEO라고 부릅니다. 어머니를 험담하던 그 입들이 이제는 어머니를 성경지명이 있던 사업가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곳에 해바라기 한 송이를 심으며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강하신 분이었는지. 저도 어머니처럼 살아갈게요. 해바라기는 어둡고 긴 밤이 지나면 다시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들듯 저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진정한 유산이니까요. 이제 저에게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꿈, 그리고 어머니의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만난 아버지까지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해바라기처럼 당당하게, 어머니처럼 강인하게 저는 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은 단순히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어머니의 그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저는 매일 아침 해바라기처럼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듭니다. 어머니 지켜봐 주세요. 당신의 딸이 당신의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